네, 오늘 장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죠. 유신익 박사 나오셨고요. 또 KB증권 리서치본부 유중호 수석연구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들어오시기 전에 지표 하나 발표됐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많이 웃돌았습니다, 박사님. 네. 근원 기준으로 0.8% 상승. 예상치가 0.3%였으니까 꽤 많이 예상치를 웃돌았네요. 이렇게 네네. 되면 인플레이션의 안정 기조가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년비 기조로 봤을 때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각각 네. 0.3, 0.4 정도 이제 상회를 했고, 지금 지표별로 좀 뜯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상품 쪽을 보시면은 상품에서 사실 그나마 안정이 됐던 거는 전 월비로 했을 때 음식료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비스 쪽을 보셔야 되는데, 서비스 쪽에서 일전에 우리가 최초로 그 서비스 관련돼서 물가가 한번 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관세가 부과가 되고 나서 서비스 쪽에서 트레이드하고 웨어하우징 이게 튀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품의 쇼티지가 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트레이드, 우리가 도매 운송 거래를 하거나 웨어하우징, 창고 운수업을 하는 쪽에서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었다. 이건 뭐냐면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번에 상승한 기조로 봤을 때는 이제 상품 쪽이나 아니면 에너지 이쪽은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서비스 쪽에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제품 쇼티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다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거는 이번 달은 그러면은 상품 쪽 관련해서 우리가 에너지하고 푸드 쪽은 좀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최근에 곡물 가격하고 유가도 사실은 바닥을 치고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생산자 물가가 상품까지도 올라 버리면 예상치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네.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PPI 지표는 뭐 어때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CPI나 PC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돌았다는 거는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더해주는 발표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실적이 매 분기 경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요즘에 짙어졌고, 네. 어제도 5% 급락.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뭘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이제 그 실적에서 나온 캐펙스 투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 금액과 그리고 최근까지 불거지는 AI 회의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숫자랑 미래로 이런 걸 뭐 사실 우려 사항을 좀 증명했다, 반대로 증명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70% 이상 YOY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요즘 주목하고 있는 광 인터커넥터가 들어있는 네트워크 사업이 거의 한 3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이 일어났고, 이 성장을 이끈 주요 동력은 이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분기엔 그리고 사실 이제 피지컬 AI에서 매출도 어느 정도 발생한 걸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의 좀 이렇게 구성 요소를 보면은, 과거에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대부분이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작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고객군이 다변화된 것이 일단 저희는 긍정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그래서 뭐 밸류 요인도 살짝 짚어드리면은, 네. P 멀티플 같은 경우도 좀 내려와서 S&P 500이랑 반도체 산업 사이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해 보더라도, 장기 매출 성장성이나 이익 성장성을 두 개 다 반영해 보더라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저평가된 영역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한켠에서는 여전히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죠. 최근에 뭐 알파벳 같은 경우 연구에서 100년 만기, 사실상 연구체 같은 채권을 발행을 했고, 뭐 오라클도 뭐 대규모 채권을 매각하면서 시장에 또 우려를 던졌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AI 투자에 대한 수익성 문제, 유신익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리그 속에서는 항상 탑 티어들은 계속 돈을 벌어요. 그리고 채권 발행도 잘 돼요. 자금 조달도 잘 돼요. 근데 하소화는 잘 됐죠. 근데 요 탑 티어에서 중간 이하로 또 내려가면은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다른 이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경쟁에서 즉 GPU라는 이제 우리 블랙웰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제 엔비디아 칩을 갖다 구매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중하위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그러면 최종 단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소비자, 컨슈머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과연 이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플랫폼에 대한 소비량이 급진적으로 늘어나느냐. 물론 최근에 엔트로픽 같이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는 일부 기업도 있지만 네. 이게 산업 전반으로 퍼지기보다는 기업을 픽해서 어떤 혜택받은 혹은 선택받은 기업들만 수혜를 입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도체와 AI 군 내에서도 K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회의론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매크로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 더 위에 있는 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 이번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캐펙스 투자 지출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본원적 역할을 한 건 트럼프 행정부예요. 사실은 이제 스타게이트 펀딩 자금을 마련을 해주고 그 자금들이 충분히 이런 AI 테크 기업들한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물꼬를 터줬는데 정부 주도로 이런 정책이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규모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된다고 한다면 회의론을 집 밟고서라도 계속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책이 약간이라도 힘을 잃으면 회의론이 더 강한 부정론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엔비디아 뭐 장전 거래긴 하지만 1%대 꽤나 큰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여기에 대한 증명을 계속해서 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계속 의구심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게 지금 계속 핑퐁처럼 반복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은 미국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비쌌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비쌌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도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바텀업 입장에서 보면은 캐펙스 투자가 늘렸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내 창고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빅테크들의 영업 현금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감내할 만합니다. 게다가 매출 성장성도 같이 그려보면은 충분히 성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라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업들 나눠놓고 보면은 하드웨어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올라오면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까지 호실적을 이루면서 주가 상승세를 지지할 만한 이런 펀더먼털을 갖추고 있는데 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직까지 좀 위너 루저가 나뉠 위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변동성 요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었죠. 예상대로 이제 관세에 대한 강경한 기조 나왔고 관세의 어떤 성과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이제 그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유신익 박사님,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실현이 불가능하죠. 이런 시나리오입니까? 네, 불가능합니까? 그냥 자신들만의 그냥 이론일 뿐이죠. 사실 경제학적으로 통용되지도 않고 사실상 왜냐하면 지금 소득세 인컴으로 벌어들인 게 25년도 추정치를 보시면 한 2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쳤던 거는 관세 수입으로 매년 1조 달러를 걷어들이겠다. 근데 실제 최근에 1년간 걷어들인 이제 관세 수입액, 사실 관세는 세금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수입액으로 그들은 표현을 하는데 그 금액을 추산해 보면 2,7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못 미치게 거쳤죠. 근데 이거를 2,700억이 점점점 불어나서 앞으로 소득세로 걷어들이는 페더럴 그 연방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소득세 인컴 이제 세금 자체가 2조 달러인데 점점 불어나서 2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논리인데 그러면은 두 가지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관세율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르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지금 수입이 감소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가격이 높으니까 미국인들도 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려서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돈을 더 뿌려서 충분히 Q로서 소비량을 늘리면서 관세 수입을 더 걷어들이는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두 개 다
뭐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한다 그러면 뭐 가능하겠지만 2, 3년 안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초창기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모티베이션은 관세가 망친 나라 경제를 살린다였고 그거로 인해서 재정이 적자가 되는 부분을 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적자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돈을 아끼겠다라고 했지만 돈은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26년도 회계연도로 지출된 예산 금액들이 이제 앞으로 지출할 금액들이 7조 3천억 달러인데 이번에 기억하시겠지만 방위비 예산만 1조 달러를 썼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는 또 여론 때문에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7조 4천, 5천을 분명히 상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7조 4천, 5천억 달러를 상회하게 되면 재정 적자는 여전히 마이너스 6 이상이 될 수 있다. 6, 7, 마이너스 6, 7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자신의 정책이 맞다는 것을 계속 표출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리더십적인 어떤 연설문이다. 좋게 포장하면 이런 알겠습니다. 판단입니다. 네, 2월 27일 시장 개장했고요. 현재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그리고 나스닥은 1% 이상 하락하면서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좋지 않습니다. 네. 장 개장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PPI나 이런 매크로 지표랑 비롯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게 1차적으로 있었다 보고 있고 이런 기술주나 성장주에 좀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하락세가 나고 있는 와중에 지정학적 변수도 저희는 좀 주목해야 될 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랑 지금 핵 협상이나 그런 좀 실망스러운 결과다라고 미국 측이 발언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 성장주를 비롯한 미국 주식들의 주가 하락을 좀 야기시킨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목을 끄는 엔비디아 현재 2%대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그리고 M7 빅테크들 모두 현재까지는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란 사태 짚어볼까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이 미국과 이란 간 있었고 결과만 놓고 보면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후속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기대했던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전해진 소식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직원의 철수 명령이 나왔다. 중국은 자국민에 대한 철수 명령이 또 나왔다. 이런 소식이 또 외신을 통해서 속보로 전해지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유신익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한 번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타격? 한 번은 터지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5년도 6월 달에 그 참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암묵적으로 미국이 지지하면서 이스라엘 보고 이란에게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을 허용을 해주는 그런 이제 형국이었다가 25년 6월 달 작년 6월이었어요. 그때 포르도하고 나탄즈에다가 벙크버스터를 갖다가 폭탄을 투하하면서 이 핵 농축 시설물을 갖다가 다 파괴를 시켜버렸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 사실은 이제 원유 통제권을 다 가져버렸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 타겟이 뭐냐?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출범할 때 항상 외쳤던 겁니다. 이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러시아 원유가 정상시장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싸게 원유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정상시장으로 들어오게끔 하겠다. 그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유가를 낮추고 물가를 낮춰서 충분한 통화 완화적 정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란 같은 경우 사실은 항상 먼저 경제 그 여러 가지 제재를 갖다가 먼저 해제해 달라라는 입장이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핵시설물을 다 반납을 일단 해라. 그러니까 서로 양극 간의 협상이 될 수가 없는 구조에서 말로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엔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작년도에 이미 폭탄을 투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카드를 좀 힌트를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의 이제 지도부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가 그 방식까지는 추측을 하지 못하겠지만 제한적인 방식으로라도 분명한 추출과 지도부에 대한 어떤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핵 협상은 마무리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인 스탠스, 무게 중심은 유신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뭐 그거의 시나리오를 좀 두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방향성 보면은 한 번쯤은 말씀하신 대로 좀 충격을
받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뭐 예를 싶은 들어 국지적 방향도 충돌이라도 있을 네. 거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런 우려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주가 네. 상황을 보면. 지금 오늘 그 국제 유가가 꽤 많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WTI는 3%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지금 2% 후반의 상승세. 사실 아까 전해드렸던 속보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웠고 선물 하락폭이 좀 커지는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시장에 현재 중동 정세의 어떤 우려감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시장의 반응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좀 몰린다라든지 반대로 이제 그러면 위험자산인 증시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양극화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나타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전자산들, 뭐 좀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좀 칭하면은 뭐 앞서 말한 이제 뭐 그런 페라리 같은 차량도 일단 가격 결정력이 높고 아니면은 이제 ASML 홀딩 이런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이제 물론 공급망 타격을 받겠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정력이 높은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사실 저희는 각광을 받을 거라 보고 있고 금도 조금은 이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방산주는요? 방산주도 충분히 좋다 보고 있어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이나 네. 아니면 이제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 항공주 쪽에서 산업을 크게 하고 있고 특히나 키사이트 테크놀로지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방산업도 하고 있지만 이제 광 트랜시버나 이런 흔히들 이제 GPU 있는 광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 산업에서 제품을 검수해주는 그런 테스트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출도를 보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도 저희는 충분히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다라고 그래서 정말 유신익 박사님 말씀대로 미국과 이란이 어떤 군사적 충돌이 빚어진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보면 매크로 경제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변화를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냐. 단기는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단기는. 그러니까 장기는 좋습니까? 장기는 나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원유 시장을 갖다가 정상 시장으로 이란, 러시아,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사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처리가 돼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란까지도 정상 시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원유가 중국으로 디스카운트돼서 싸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정상 시장에서 싸게 공급되게 하는 물량을 많이 늘어놓게 되면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유가가 튀었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단기적으로 리스크는 일단 공급망.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하겠다는 그 발언들을 이란에서 계속 해왔어요.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공격을 했다. 예를 들어서 네. 미국에서 공격하면 당연히 이란 지도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면 물류비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운송비에 대한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이 커질 거고. 근데 이 문제의 최종 그러니까 목적지는 어디냐면 이란 지도부의 교체와 이란에 대한 원유 통제권까지도 미국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초반에는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일파만파 커지는 어떤 리스크로서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립이 그렇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경제적인 불안 심리를 굉장히 크게 하지만 결국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된다면 원유 시장이 또 다시 중국 블록에서 약화돼서 오히려 서방과 그다음 미국 중심의 어떤 원유 블록들이 다시 재건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원유 가격이 지금은 불안한 심리 때문에 튀어가고 있지만 안정화되면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물가가 안정되면서 통화 완화 정책, 금리 인하와 함께 통화 완화 정책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멘텀이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된다. 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다시 마련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이 장기전으로 이걸 끌고 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에 네, 자극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말이죠.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장기적으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란이 사실 그 동안에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공격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란의 배후 세력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후티 반군이라든지 많은 대리인 세력들이 사실 돈이 많이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됐고 지도부도 상당히 많이 전의를 상실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네. 장기전으로 할 만큼 이란이 핵에 대한 가동 능력, 핵은 보유를 하고 있지만 가동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계속 있거든요. 네. 즉 체력이 뒷받침이 못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판단.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월 장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3월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닝 시즌도 사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끝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다 끝이 났다. 그럼 우리가 3월에 증시 입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일정들, 관전 포인트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연구원님? 일단은 종목단에서 두 가지 종목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은 지금 가장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네트워크 매출이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파트너사죠? 그렇죠. 네. 그 파트너사로서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네트워크 칩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분명히 저희는 어느 정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 이 밖에도 브로드컴 같은 기업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에이식 뭐 맞춤형 반도체 쪽에서는 브로드컴이 가장 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죠. 다음 주 또 짚어봐야 될 경제 일정으로 중국에서 박사님 양회가 이제 열릴 예정이죠.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아니겠습니까? 양회에서 발표되는 것들이 사실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양회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연동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타겟팅으로 보셔야 되는 게 돈을 또 얼마나 풀 것이냐. 사실은 지금 중앙은행, 그러니까 인민은행에서 돈 푸는 규모도 상당하지만 중국이 이례적으로 작년도부터 적자 재정을 감내하면서까지도 돈을 풀겠다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균형 재정의 목표가 정확했었어요. 근데 네. 마이너스 재정 적자에 대해서 이제는 허용을 하면서까지 돈을 풀겠다라는 건 증시 입장이에요. 부양의 의지, 죄송합니다. 경기 예, 부양의 그렇죠. 의지를 갖고 있다. 경제 부양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싸우는 산업군들 있잖아요. AI, 로봇, 우주. 여기에서 신성장 산업에서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만큼 돈을 더 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중국이 얼만큼 또 세게 돈을 풀 것이냐에 대한 키포인트가 하나.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심리를 갖다가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그 중국이 그동안에 외쳤던, 양회에서 외쳤던 게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제조업 육성은 계속 동일하게 이제 외치고 있는데, 호구제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제라든지 서비스업 쪽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굉장히 부양을 해서 서비스업 국가로서 전환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미국과 같은 자생적 서비스 국가를 자꾸 지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심리를 사실 약간씩 건드리는,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메이투안, 알리바바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공동부유라는 개념에서 약간 경기부양 개념으로 이 기업들을 그래도 살리고자로 조금 전환을 해줬는데, 네. 그러면 얼만큼 이 신성장 할 수 있는 기업들, 플랫폼화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다시 얼만큼 지원을 해주는 스탠스를 보여줄 것이냐. 그동안 압박 기조가 상당히 심했다, 약간 완화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조가 강화된다면 확실히 또다시 이제 위험 선호에 대한 심리를 중국발로 약간은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증시 사이트 마치겠습니다. KBW맨 스타 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해 주셨고요. 또 KB증권 리서치본부 유중호 수석 연구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